오늘은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한 두 반갑습니다. 분하고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더 좋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만 이게 훈풍이 잠시 부는 훈풍인지 아니면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바람인지는 또 이사님께서 한번 네.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 이번에 10월에 있었던 바닥이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잘 보시면 통상적으로 지수가 급락을 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은 사실 그 이슈가 일시적인 쇼크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었고 네. 그런 어떤 국채가 오르는 배경 중에서는 사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에 대한 전쟁이 생각보다 우리가 좀 너무 우려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그 우려로 인해서 유가도 건드려지고 또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그래서 지금 통과는 안 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0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비용을 요구를 했었었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프라이싱해서 국채 금리가 더 급등했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었는데, 뭐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되게 안타깝지만 일단 이란의 어떤 개입 가능성은 이제는 애시당초부터 이제 막힌 것 같고, 특히 네. 이제 최근에 하메이니가 대놓고 하마스한테 우리 직접적 개입은 없을 거다라고 공표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70불대로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나왔었던 미국의 경기 지표들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 국채 금리가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한 4.4%대까지 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가 반등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기존에 있던 추세로 다시 복귀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10월에 있었던 하락은 일시적인 충격이었다는 데 따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추세로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전과 하락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지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더 눈여겨보고 있는, 특별히 주시하고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네, 있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 국채 금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왔을 땐 데이터를 일부러 보여드렸었는데 미 국채 10년물하고 S&P 500 지수가 아예 데칼코만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주가는 많이 빠지고,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면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현 수준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잡히고 있는 물가가 혹시 대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 얘기하면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은 좀 온순해졌지만 많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는 지표가 전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 지표는 소매 매출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어차피 성장률 GDP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소매 매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요. 결국 고용인데 연준에서도 향후에 혹시 추가적으로 내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 두 가지 요건을 제시를 했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기준으로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전 월 대비 0.3% 이하면 됩니다. 0.3% 이하면 사실 시장에 큰 변화는 없겠다.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긴장감이 높겠죠.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월 대비 0.3%는 제롬 파월 의장이 제시했던 수치고요. 이 수치 정도 되면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물가가 2%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0.2 나오고 있거든요. 전부 다. 석 달 연속 0.2% 전 월 대비였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나오는 고용지표 중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거기서 고용이 많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단 이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이었죠. 이번 달 말고 그 지난달에 나왔었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33만 명, 물론 29만 명으로 정정되긴 했지만 뭐 그 당시에도 0.2% 전월 대비 시간당 임금 상승이 나오니까 시장이 환원을 해줬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몇 명 취직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취직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렇게 고용이 많이 됐는데 왜 안 오르지? 사실 고용의 질이 나쁜 거죠.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또는 미국인들 스스로 투잡이나 쓰리잡,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장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네. 많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고, 여기 하나가 더 있다면 그 안에서 노동시장 참가율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앞으로도 임금이 조금 더 둔화되려면 결국
고용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고 네.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노동시장 참가율 제가 알기로는 지금 62.9%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면 사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추세가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더라도 크게 내리거나 이런 조정이 아니라 네.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최근에 과열이었고 쉬어가는 정도 이런 조정 정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추세는 유지되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장은 사실은 4,200도 네. 깨졌었다가 어제 이제 올라갔고 4,550. 그래서 이제 전 고점 이게 계속 고점을 낮춰서 떨어지다가 맞아요. 9월인가 8월 고점을 넘어섰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강하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물론 지난 한 달은 괜찮았지만 여전히 고점보다 훨씬 밑에 있고 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사실 너무 올랐다라고 느껴서 미국이 장이 빠지는데 아무리 우리나라나 중국이 덜 됐다고 해서 얘네들이 오를 수 있느냐를 걱정하는 한 분이 계시고 아니면 그래 미국이 덜 올랐고 달러가 미국이 더 올랐고 달러가 약세니까 내가 미국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배분해 보겠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이 둘 중에 만약에 주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이 좀 나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반등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업종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 미국도 시장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금리가 안정된 게 우선이겠지만 오르는 업종 보면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빅테크가 없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많이 올라간 미국을 팔아서 한국을 사는 건 제가 볼 때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네. 투자했으면 빅테크 관련 기업 그것도 AI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셨을 거니 그건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증시가 좋고 사실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만 이렇게 안 좋지 글로벌 시장 제가 오기 전에 전부 차트들을 돌려보니까 대부분 국가들이 전부 다 추세 전환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의 주요 수출 지역들이 다 대부분 회복을 했으면 우리도 제가 볼 땐 시간의 문제인 거지 네. 궁극적으로는 정도의 차이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뭐 그런 시장들을 분리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미국이 이제 많이 올라서 내년 EPS가 지금 244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많이 올랐다. 왜냐면 금리가 빠졌다고 하지만 4.4%인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채권 대비 매력이 떨어져서 미국이 다 왔다. 이럴 때도 우리나라 장이 추세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은 되게 보기가 좋은 게 기존의 주도주인 반도체나 전기차 아닌 게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지수가 딱 2,500이면은 마음이 되게 좀 어때요? 막 그러시잖아요 지금. 좀 넉넉해. 네. 넉넉하죠. 네. 고민이잖아요. 막 네. 팔아야 될 것 같고. 아니요, 그런 아직이요. 차원 아직은 괜찮으세요? 아 우리 훌륭하신 투자자.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지금 상황에서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의 그 업종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결국 이제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올해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새롭게 높았던 기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고 뭐 제가 많이 밀었던 변압기나 송배전도 그랬을 거고 전체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내년에 미국이 너무 뭐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만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은 좀 다르지 않느냐. 즉 미국을 나름대로 끌어올린 종목들은 빅테크 관련주지만 우리나라에서 올랐던 미국 수출주들은 빅테크보다는 사실 미국이 체질 전환하고 있는 지금 IRA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첨단 기업들 그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체질 변화를 위해서 방향성이 맞았던 기업들이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볼 때 사실 미국이 조금 이렇게 슬로우 다운이 되면 그만큼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투자라는 건 금리의 역함수기 때문에 즉 금리가 떨어지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에서 소비 관련주가 쉬거나 다른 것들이 쉬면 오히려 이쪽은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쪽은 덜 해야 되고 이쪽은 더 사도 되겠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그래도 우리가 정말 기대도 안 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중국이 네. 나름대로는 기지개를 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도 제가 볼 땐 제 역할을 해줄 때가 되었다. 지금 굉장히 말씀을 잘 주신 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공통점들이 굉장히 저평가 관련주들이에요. 네. 흔히 얘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역사적으로 이건 밸류에이션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기업들이 싼 쪽으로 심한 예,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네. 많은 것들이고 그런 기업들이 약간의 모멘텀만 받아주면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부동산 PF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지만 지금 바닥부터 건설주들이 몇몇 종목들은 네.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산업개발 예. 2배가 넘게 났습니다. 그렇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하다는 기업들은 지금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방향이 꺾이면 안 되지만 네.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옆으로 기구만 있어도 우리나라 시장에선 그래도 살만한 종목들이 꽤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대비는 해야 하니까요. 뭐 그렇게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생길 수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악재가 있겠죠. 저는 올해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상은 다른. 예컨대 뭐냐면 올해 시장이 크게 조정 올 때 공통점들은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였었어요. 기억을 해보시면 올 초에는 미국 국채가 4.3 이상 넘어가면서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는 또 미 국채 금리가 5%까지 가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자, 그럼 내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말씀들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가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CME 페드워치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4번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5월 달 처음 인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인하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대가 다 반영됐는데 실제 나온 지표들을 보니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4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 기대감이 좀 희석이 되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또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됐었을 때는 그때는 좀 제대로 쉬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미국 금리 이번에는 이제 얼마나 더 올리느냐에 우리가 겁을 먹었다라면 내년에는 얼마를 내릴 거냐를 두고 시장에서 너무 앞서 나갈 때 그게 아니었었을 때 뒤집어지는 그런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내년에 미국 경기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사실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야 이거 이번 달에도 소비가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이게 금리 5월부터 인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또는 5월부터 인하 정도가 아니라 내년에 4번 생각했는데 역시 2번이야. 이런다면 제가 볼 땐 또 충분히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금리가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고 뭐 누구나 얘기를 하죠. 물론 안 끝나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기간에 주식을 좀 사고 과거 사례로 보면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경기가 나빠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난 주식을 팔아야겠다. 그럼 오히려 상반기에는 주식이 버틸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는 하반기에는 주가가 빠질 수 있어서 좀 걱정이다. 특히나 2020년에도 대선 전에 주식이 빠졌다가 대선 후에 올랐거든요. 그런 식의 흐름을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약간 연간 네. 흐름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연간 흐름을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렇잖아도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각사들의 연간 전망을 다 뒤져보고 왔더니 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절반의 하우스는 상고하죠. 네. 또 절반의 하우스는 상저하고. 네. 그러니까 상저하고 즉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상반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반기 어렵다라고 보는 분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금리 인하를 경기가 더 안 좋은 걸로 해석하신 분들이 계셨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내년에 기업 이익 전망을 아마 지금 160 정도 얘기하나요, 우리나라에. 그죠? 근데 그게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조차도 미국의 점도표 가지고도 야 석 달 지나면 잘 몰라. 그래서 라이브라고 그랬죠, 라이브. 네. 연준의 경기 전망도 석 달 후면 바뀔 수 있어라는 표현을 했다라면 우리도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분기별로 제가 볼 때는 현재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어떤 환경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이게 몇 분기 이상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볼 땐 당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거는 분기마다 제가 볼 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금리 인하가 악재가 될 것 같으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금리 인하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조적인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 번 내려서 0까지 내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인데 5.5, 네. 이 밴드 안에서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고 또 내려서 아마 기준금리 기준으로 뭐 1%대까지 내리는 이전엔 그랬었죠. 그러한 추세적 금리 인하라면 제가 볼 때도 시장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경기의 경착륙을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전에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두서너 번 하고 그친 사례가 있었어요. 1994년부터 96년도 요때를 보시면 보험적 금리 인하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있었지만 몇 번 인하를 안 하고 대신에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의 질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1인당 1.5개 일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규모 고용이 해고가 되는 상황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치더라도 지금 금리가 너무 제약적인 금리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금리니까 이걸 낮춰주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시장의 하락 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마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금리 측면도 있었지만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라는 게 전 세계에 처음 등장하면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시장을 자극했었을 때예요. 생산성 향상이라는 단어를 주식시장에 도입을 시켜보면 매출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급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이익이 늘어나는 걸 반영을 하게 되니 그래서 내년 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금리 측면에서는 금리를 기조적으로 내릴 가능성보다는 뭔가 보험적 금리나 차원에서 몇 번 정도 내리고 더 안 내리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뭔가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 이런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예. 완만하게 추세가 유지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상승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이걸 이제 내년을 전망할 때 뭐 일단은 분기로 보자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당장 골드만삭스가 이제 전망을 한 걸 보면 내년 12월 기준 코스피 목표치 네. 2,800까지 네. 내다봤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얼마나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자산을 그렇죠. 관리할지가 정해지니까요. 사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2,800이라는 숫자는 지금이 그래도 2,500 가까이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고 보면 많이 오르는 숫자는 아닙니다. 300포인트 한 정도로 11, 되면 12% 정도 되죠. 10% 좀 넘는 네. 건데 10% 넘는 정도의 수익률이면 우리가 완전히 바닥에서 잡아서 꼭지 못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지금 은행금리 5%가 더 낮거든요. 네. 원래 주식으로 놓고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10% 오른다고 해서 그걸 다 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금할까요? 예. 그건 아닌데 네. 그 친구들도 제가 볼 때는 가정일 뿐인 거고 우리 한상희 팀장님이나 저나 오랜 전략 생활을 해봤지만 사실 각 증권사의 전략은 한 분기 이상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 3, 4월 정도 되면 다 수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또 알고 하는 거고. 그래서 네, 네. 너무 지금 딱 얼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중요한 건 지금 큰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었던 중국의 어떤 기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사실 중국이 기직이 이렇게 유럽도 좋아지거든요. 유럽이 좋아지면 달러 자체가 약세로 갈 수 있어요. 중국 기직의 힌트는 어디서 찾고 계세요? 뭐 정상들의 만남? 아니 비롯-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요? 크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예. 드리면 일단은 내년에 중국이 현재보다 경기 부양책을 더 강하게 할 거라는 게 큰 거고요. 네,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또 오기 전에 우리 그 하나증권에 계시는 그 경환연구원님의 그 텔레그램은 잘 보는데 예, 예. 정말 부지런히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매일 보고 있지만 중국기 부양책이 거의 하루에 하나씩 나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내년 시장의 그림이 중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림 이 부양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그림인데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합의가 없었으니 큰 기대를 하긴 어렵지만 예, 예.
제가 볼 땐 이번에 에이펙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두 정상이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끈을 마련했고 네.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는 건 대단히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둘이 만나면 으르렁거려서 사실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놀라우리만큼 두 국가가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들을 보였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뭐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미국과 친구를 되길 원한다. 독재자 소리를 듣고 나서도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도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한 라인도 개설했지만 그거 외에도 잘 아시다시피 뭐 펜타닐이라든가 뭐 AI 관련해서든가 여러 가지 또 네. 국방 쪽도 그렇고 결과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물 자체를 만든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있고 나서 제가 양국의 언론들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는 극찬이었어요.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어.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이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굳이 그렇게 호평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놓고 보면 내년에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중국을 이용해야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굳이 내가 바이든 입장에서 내가 지금 그냥 이길 것 같으면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뭘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속적으로 좀 내가 불리한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정치라는 게 그래요. 내가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념 같은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네. 그죠? 보셨잖아요. 여든 야든 막 바꾸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이란 카드가 이용되는 거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더 크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외에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이란 분의 가장 큰 약점이 나이시잖아요. 네. 어제도 보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분을 잘못 얘기해서 뭐 저거죠? 누구를 얘기했더라? 이해해 주시죠. 예, 나이 예. 많으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도예요. 네. 그렇게 나오시는 게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심인 거고 나이라는 건 내년 가면 더 불리해지는 그럼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우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국이 어쨌든 현 수준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염두에 두고 네. 그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이사님이 94년, 96년에 그 앨런 그린스판의 보험용 이제 금리 인하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한국 시장을 보다 보니까 걱정이 하나 되는 게 네. 이게 94년이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좋을 때가 95년이었어요. 고3 때고 그때 제가 하여튼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있고 96년 딱 1학년 때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을 때여서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IMF가 와서 우리나라가 정 망했었잖아요. 예. 지금이 94년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미국이 96년 정도의 상황이다. 미국은 사실 97, 68 아무 일 없이 그냥 조금 빠져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한국 주식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만약에 94, 96 이 사이클의 막판이라면 미국 주식이야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고 요즘 가끔 심심치 않게 막 유튜브에 물론 자극적인 썸네일이긴 하지만 뭐 IMF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조금씩 막 나오고 올라오더라고요.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우선은 네. IMF란 단어를 들으면 위기라는 건 금융 위기가 있고 외환 위기가 있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달러가 부족한 걸 외환 위기라고 하고 아니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 망가져서 은행들이 망가지고 네. 그러면서 실물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금융 위기라고 부르는데 IMF라고 말씀하셨던 거 외환 위기를 보시는 건데 그 가능성은 없죠. 없다는 현 상황에서 거죠. 놓고 네. 보면 왜냐하면 지금 수출이 아시겠지만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네. 했어요.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하기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아직 부족한 편도 아니고 네. 자 외환 보유고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궁극적으로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외환 위기 가능성은 아닌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부동산 PF에 대한 네. 걱정이 네. 아마 시장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네.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내년 봄 이후에 뭔가 그래도 조금 부실한 데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낙관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가 부동산 PF가 문제가 있다고 수출에 정량이 있지가 않아요. 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 그리고 우리 경제 자체는 주름술이라고 보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기업 이익의 합인데 그렇죠. 사실 그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현재 상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익은 많이 줄 수 있죠. 네. 우리들 같은 경우나 일반인들이 경제가 어려운지다거나 아니면 서민분들이 진짜 장사하는 데 어렵다거나 이런 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경제가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차가 많이 팔릴 수도 있고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예. 사실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위험 요소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편한 되어 있지만 예.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일단 낮다라고 보는 게 생각보다 많은 정부 자금들이 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정 부분은 구조조정도 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자를 건 잘라가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살리는 쪽으로 좀 방향이 잡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총선 끝나면 그런다. 무슨 뭐 무자르듯이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데 그걸 알면서 지금 저기 뭐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주가 올라오고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영악한데 네. 그럴 거라면 뭐 다 망할 거라 생각해서 빠지지 않을까요? 네.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우리한테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게 제가 볼 땐 일부 업종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사실 거기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업종들이에요. 사실 네. 관심이 없어요. 반도체가 그것 때문에 꺾일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그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될 것도 아니고 2차 전지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관련주들이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네, 거의 삼성바이오도 하나 있고 그래서 중간에. 많은 네.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경제가 곧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요거는 안타깝지만 조금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가 유의미한 쪽으로 방향이 시장의 방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은 2,510 아까 그랬는데 여기서는 버티기를 당연히 추천을 하시겠네요. 물론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무슨 뭐 내가 손해를 만회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년까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이해도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2,500이 아닌 게 그렇잖아도 모든 업종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도 물론 제가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뭐 한 위원님께서도 뭐 자주 보시겠지만 보고 나서 많이 놀랐어요. 왜 이렇게 싼 기업들이 많지? 이 정도 싸면 그러니까 이제 몇몇 종목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이 싸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내년에 미국도 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물론 고금리에 따른 영향 때문에 경기가 일부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 경제 자체는 사실 지금 투자 경제라는 거, 그다음에 AI라는 신성장 동력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둔화가 너무 침체로만 가지 않으면 사실 영향은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수출 중심의 국가고 그 중심에서 미국이 그 정도고 또 유럽과 중국이 그래도 현 수준보다 나아진다라고 보면 사실 더 사는 게 맞는 거지 네. 현 상황에서 제가 볼 땐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사님은 명확해서 좋아요. 저는 명쾌하시죠? 정말 너무 명확해서 네. 좋습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더 산다라고 했을 때 업종을 좀 본다고 치면 앞서 이제 골드만삭스 이야기 잠깐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엔터, 통신주 이거 비중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되게 색깔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죠? 네. 뭐 그냥 반도체 다 늘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처럼. 예, 예. 특색이 네. 없이. 통신준 또 넓죠? 뭐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까지 예. 들 범위가 정도고 넓어요. 네. 예. 어쨌든 뭐 반도체는 제가 증권사 생활하면서 단 한 해도 추천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삼성전자가 몇 년 빠진 적은 정도 네네네. 몇 년 예. 정도 하셨죠? 예. 저보다도 오래 계셨으니까 아. 20년, 5, 6년 그래서 하셨겠죠. 정말 긴 시간 동안 부끄럽게도 매년 반도체는 주도주라고 했는데 아하. 사실 안 그런 적이 더 많았죠. 그렇죠.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맞춘 경우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던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불신하는 쪽이 반도체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잘 하시는데 그건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예. 업황의 잘못을 해주시죠. 예, 저도 너무 변동성이 저도 크니까. 잘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뭔가 소프트웨어의 발전엔 뒤에는 하드웨어가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플랫폼을 발전하기 위해서도 반도체는 꼭 필요했잖아요. 그럼 AI가 저렇게 발전할 때 필요한 게 사실 뭐라고 보면 사실 반도체밖에 없지 않나요? 네. 말이 GPU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다 반도체인 거잖아요. 비메모리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GPU는 비메모리인 거고 HBM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반 메모리인 거고 메모리. 그죠? 네. 그 차이인 것뿐인 거지 거기서 다르진 않다라고 보면 어쨌든 제가 아마 지난번부터도 삼성전자가 감산 효과 때문이라도 바닥은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던 기억이 있고 또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뭐 기대만큼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원래 성장주는 바닥에서 잡는 거 아니면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혹시 네. 더 성장이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저보고 6, 7배 오른 종목을 사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좋다고 하더라도 네. 살 떨려서 뭐 잠 못 잘 거니까 네. 오히려 저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뭔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으면서도 이익이 터나라는 것들이 꽤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전 담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것들을 구 전통 주식 쪽에서 찾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음식료나 아니면은 뭐 유통 아니면 철강화 이런 안에서 종목별로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올해도 제가 그런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런 플레이를 했던 종목 중에서 전 조선주가 있었고요. 조선주도 한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올해 이제 S중공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 관점을 했는데 수익률이 97% 나왔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꽤 괜찮은. 왜냐하면 반도체나 IT가 이익 늘어나는 것보다도요.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전통주들이 사실 그 제품 가격만 20, 30% 올라도 사실 이익은 더블이 정도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되려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종목별로 많이 다릅니다. 화학이라고 다 같은 화학이 아니잖아요. 네. 철강이라 다 같은 철강이 아닌 거고 그 안에서 뭔가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별로 정말 싸게 널브러져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뭔가 다시 올라오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회를 한번 포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료는 얘기하셨는데 네. 음식료가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익이 늘어나는 사이클은 저도 매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음식료 가격, 음식료 제품 가격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럼 올해는 이제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좋아진 것도 있고 가격 오른 것도 분명히 있는데 내년에는 가격을 못 올리는 상태에서 비용을 줄여서 늘리는 이익을 과연 시장 인정해 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거든요.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보다도 내년에 수출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률이 더 좋아진다. 네. 올해 왜냐면, 성장이 정말 좋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선진국으로 많이 좋아졌고 네. 그러면서 지금 외국 특히 이제 예전엔 중국 중심이었지만 지금 북미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음식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 근본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원래는 내수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내수라는 어떤 꼬리표를 떼고 나오면서 확장하는 건 저는 1년 동안 1년 정도로 끝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생각보다 좀 더 크게 가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 각각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 뭐 북미나 이런 데서 새롭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눈에 네. 보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음식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국에서 볼 땐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네. 나름대로. 그래서 또 한국의 뭐 또 웰푸드란 뭐 나름대로 그 인식들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꽤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 가격이나 압박이 있어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럼 해요. 국내 가격 인하 압박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면 매수 찬스가 예, 되겠군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제가 확인하려면 농산물 가격 좀 많이 밀리지 않나요? 많이 빠져서 예, 지금 예. 비용 떨어지는 건 되게 그러니까요. 좀 눈이 띄어요. 그것만 네. 놓고 보더라도 뭐 가격 인상을 덜하면 비용이 일단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상쇄가 된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뭐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 거 생각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이 음식료 왜 오르지 보면 잘 공부해 보면 되게 재밌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 이 음식료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들이 없는 게 제가 옛날에 그 2000년대 초중반 때 10년대 요때도요. 네. 중국 다녀오면서 그때 바나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다들 비웃었었어요. 야, 걔들 먹으면 얼마나 먹어. 정확하게 6배가 올랐었어요. 네. 그것만 그랬던 게 아니라 초코파이 여러분들 오리오는 100배 오른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왜냐면 먹는 게 왜 좋으냐면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자동차가 잘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한 번 사면 내가 다시 재구매하는데 5년이나 10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나나는 오늘
두 개 먹을 수도 있고 세 개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내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회전율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네. 음식을 선호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되게 많이 찾아요. 네. 제가 왜냐면 군것질 대망이기 때문에 네. 이걸 많이 먹어서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캐비넷도 보여주시고요. 예, 네. 단순히 나가면 그쵸 제 캐비넷 보셨죠? 네, 네. 거의 뭐 어떻게 GS25시에 보셨어요? 준하는 아까 핸드폰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저도 봤었어요. 제 캐비넷은 거의 GS25시에 준하는 정도로 아. 과자 백화점이라고 다음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해도 되나요? 아, 오셔도 아, 돼요. 예.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뭐 많이 집어가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예. 되게 그 효과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예. 아까 반도체 이야기를 잠깐 이제 짚기는 했는데 채팅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네. 더 여쭤볼게요. 네. 크리스티 S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전은 물린 종목 팔면 트레이딩 하러 가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언제쯤일지 하고 점점점을 굉장히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그래도 최근에 52주 신고가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0만 2, 3천 원 예, 할 예. 겁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직전 고점이 10만 원대까지 가려면 아직 좀 많이 있는데 우선 삼성전자는 어떤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환경은 너무 좋은데 본인들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못된다는 표현을 좀 쓰면 그렇고 제가 아는 삼성전자가 왜 이러지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 이러지? 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왜 못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HBM도 1등을 뺏긴 거잖아요. 하이닉스한테. 네. 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한 건 맞습니다만 삼성이 그럴 만한 기업은 아니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도 못하고 있는지 본인들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사랑하지만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지난 1년간의 변화들은 보면 약간 제가 볼 땐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투자자들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준 건데 그 실망이 뭐냐면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본인들이 안 되고 있으면 본인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뭐 내부를 모르니까 모르고 뭐 임직원분들께서 보시면 약간 안타까웠을 수도 있어도 사실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에서도 아직까지도 TSMC와 약간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HBM을 1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쪽 관련해서는 다 1등이었던 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분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신뢰는 하고 있어요. 왜?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 돈도 많은 기업이 기술력도 있는 기업이니까. 근데 조금 더 빨리 그런 것들을 투자자분들한테 보여줘야 신뢰를 갖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고 네. 저도 포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많이 안타깝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조금 더 많이 나가서 그죠? 해외 기업들 좀 활용할 수 있는 예. 밀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이 느껴지는 말씀이었고 그런 애정과 아쉬움은 뒤로 하고 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숫자로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연내 8만 전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보여줘야 가능하겠죠. 아, 예, 보여줘야 가능하겠죠. 지금처럼이면은 어렵다. 지금처럼이면은 반신반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환경은 나쁘진 않은 게 일단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4.4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4.3 이하로 혹시 내려가면 네. 이게 기술적으로 한번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약세고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인덱스 펀드들이 들어올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나 뭔가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또는 뭔가 기술력이 좋아서 아니면 이익의 질이 좋아져서 하는 거는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갈 수 있는 개연성은 그런 개연성인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간을 두고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보여줬으면 하는 왜냐면 저도 HBM과 관련해서 뭐 지난 그 가을에 그렇죠 지금도 가을이긴 하지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어요. 왜 지금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요, 그죠? 본인들이 그런데 지금 신문에서 계속 된다고 해요. 근데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서 수주를 봐야 그럼요. 되겠죠. 보여준다고 했으면 우리도 봐야죠. 보고 그 수주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닌 거고 잘하겠다. 그건 제가 어디가 서울대 갈 거 똑같은 얘기예요. 뭐 겨우 못 갔잖아요, 그죠? 의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한테 제발 보여달라 우리한테 자신 있으면 보여달라. 네. 아니면 제발 채찍질 해서라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요거 너무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4분기 실적도 있지만 내년 실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 실적 증가율이 50몇 %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올 거다라는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4분기도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4분기에 손실을 많이 떠는 경향이 있으니까 빅베스를 많이 했겠죠. 4분기랑 내년까지 실적 전망을 어떻게 보는 게 예를 들어 160조 아까 얘기하셨는데 올해 100조, 뭐 90조에서 160조 되는 건데 요게 과연 될 거냐? 4분기는 정말 나올 거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결국 그 안에서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가장 큰 격차가 결국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어요. 반도체 몇십 조 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뭐 반도체 빼놓고는 그렇게 실적이 나갈 한전 수가 아마 많이 좋아질 거고요. 예, 한전은 많이 그 좋아질 정도. 거고 네. 그 몇몇 기업들 사실 중소기업들 때문에 뭐 몇십 조씩 늘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전망을 하기는 좀 쉽진 않은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준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결국 보여주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분야에서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16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야 이쪽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한 게 그걸 한 3년 동안 안 좋다라고 생각한 기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한다면 제가 볼 땐 160조보다 중요한 건 이쪽에서 우리가 이익 증가율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싼 걸 말씀드리는 게 저가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가여도 이익 개선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저가인데 뭔가 약간의 업종들이 뭐 예를 들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모습 보이면 정말 주가 상승 탄력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가격도 싼데 그렇죠? 충분히 이득도 크게 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골드만삭스 10%보다도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기업 이익이 증가가 늘어난 기업들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1일이에요. 네. 사실은 이대로면은 뭐 12월 31일 오는 건 굉장히 금방일 것 같고 네. 또 연말이 되면 조금 약간 한 게 뭐가 있나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는데 수익률도 좀 보고 계좌에. 그쵸. 네. 뭐 저도 이제 보거든요. 이렇게 1년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럼 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고 다들 뭐 여러 가지 마음이실 텐데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해 주실 수 그럼요. 있을까요? 결국은 시장은 기업의 이익을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지 일단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뭐 너무 좋은 유튜브들도 많고 뭐 너무 좋은 텔레그램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혼란스러우실 것 힘들어요.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제가 볼 땐 거기에 너무 많이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지만 저는 그래서 거기에 베껴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봤는데 의외로 편안하고 수익률이 좋아요. 예, 의외로. 뭐 남들이 관심 없으니까 너무 좋고 그럼 많이 하든지 말든지. 거론되는 거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한번 보신 그렇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비싸져 있을 가능성이 네. 높거나 아니면 저 말고도 저보다 훨씬 싸게 산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결국 저도 더 남들보다 더 싸게 샀고 비싸게 팔고 싶은데 그러려면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쪽에서 뭔가 하는 것도 근데 그게 예전에는 안 봐도 됐는데 지금은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굳이 뭐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사실 지난해 제가 이맘때도 여기 나왔었을 때 바닥이라고 했었을 때 그 뒤부터 6개월 내내 악플에 많이 시달렸었어요. 너는 시장을 너무 좋게 보는 게 아니냐. 시장을 맞추고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얼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제가 보니까 많이 얼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 특히 앞서도 말씀 주셨던 뭐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너무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중심을 잡으시고 특히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주식시장은 그것과 연관이 덜한 기업들이 네.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니까 그건 좀 분리해서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경제하고 주식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신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업종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도 또 자꾸 힌트를 좀 얻고 싶어요. 주시하시는 업종. 뭐 아까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정도면 저는 될 그 거라고 정도면 생각하고요. 충분하네요. 음식료나 네. 뭐 네. 유통업은 근데 사실은 음식료는 그나마 올해 시세를 낸 종목이 있는데 유통업은 진짜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업도 괜찮다고 많이 보세요.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근데 예, 너무 지나치게 예. 넓어졌어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이미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뭐, 그 안에서도 예, 채팅창에서는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유통업체는 부지가 자꾸 나오는 것 같더라. 예. 뭐 이런 말씀도 예. 하시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미 주가는 차별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같은 유통이나 같은 음식료도 전략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음식료를 사라, 유통이 사라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게 있어요. 제가 볼 땐 지금도 하면 안 될 기업도 유통에서 또 있는 거고요. 해야 될 기업들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변화가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시는지 섬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예전에는 관련 업종이면 다 같이 좋았다가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경향들이 강했는데 요즘은 정말 종목별로 따로 움직일 정도로 확 달라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료도 수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안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것들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품목들이 사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거를 그분들이 되게 선호를 하실 때 그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촘촘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1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